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맨유가 극적인 역전승으로 유로파리그 4강전에 올라갔는데 1차전을 2대2로 비긴 상황에서 2차전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5대4 연장전 혈투 끝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4강전에 올라갔습니다. 득점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극적이었는데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1대0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2대0을 만들어 놓고 후반전에 2골을 연속으로 먹히면서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기가 끝나기 전에 리옹이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장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명이 부족한 리옹이 한 골을 득점을 했고요. 심지어 연장전 후반전에는 한 골을 더 넣으면서 리옹이 4대2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맨유가 연장전 114분에 따라가는 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나기 직전 120분에 동점골, 그리고 곧바로 121분에 맥과이어의 극적인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단 7분 만에 3골을 몰아넣으면서 4대2 경기를 5대4로 뒤집는 경기였어요.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도 정말 가장 극적인 역전과 역전을 거듭하는 경기였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초반의 전술적인 형태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끌어내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잖아요. 오늘 리옹이 맨유가 3-4-3 형태를 만들 때 아무래도 가르나초와 브루 펜데스가 내려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기 때문에 오늘 4-3-1-2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4명을 배치해서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과 동일한 선수 배치를 맞춰놓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맨유가 어떻게 리옹의 수비를 공략을 했냐면 좌우 풀백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나초와 브루 펜데스도 공격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5명의 숫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리옹이 여기서 그냥 4명의 수비수를 두지 않고 미드필더 한 명이 가르나초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5명의 수비 라인을 형성해 놓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맨유가 오늘 경기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앞쪽에 있는 5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수비라인에 마즈라위, 맥과이어, 요로 이 3명의 롱패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유는 볼을 가졌을 때 약간 내려가면서 수비를 뒤로 끌어내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빌드업을 할 때 약간 내려가면서 수비를 앞으로 끌어내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5명의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달로가 내려올 때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브루 펜데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반대편에서는 가르나초가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 때 도르구가 가운데로 뛴다거나, 아니면 가르나초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니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 돌아서 뛰는 이런 장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롱패스를 뿌려줄 때 특히나 3명의 선수가 다 롱패스가 괜찮은 선수들이지만 특히나 맥과이어가 롱패스가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맥과이어가 앞쪽을 바라보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맥과이어, 요로, 마즈라위 3백이 만들어져 있을 때 맥과이어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대 선수들이 앞쪽에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들어가면서 맨유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고 있죠. 이때 맥과이어가 옆에 있는 요로에게 패스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리고 요로가 왼쪽에서 볼을 받을 때 가르나초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기본적으로 순간적으로 내려가서 수비를 뒤로 끌어냈을 때 앞쪽에 있는 가르나초가 같이 내려오면서 이 공간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로가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인데, 볼을 받았다가 다시금 수비가 본인에게 달라붙으니까 백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뒤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요로가 볼을 받아서 다시금 오른쪽에 있는 맥과이어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로가 패스를 받아서 맥과이어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가르나초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금 돌아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맥과이어의 롱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왼쪽에 상대의 풀백을 끌어당겨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르나초도 한 명을 끌고 내려왔고 도르구도 한 명을 끌고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측면 공간이 넓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낸 다음에 맥과이어의 패스가 이 앞쪽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가르나초가 빠른 발을 활용해서 달려가기 시작하고요. 이 스피드를 통해서 맥과이어의 패스가 딱 들어갈 때 가르나초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모린 감독의 축구는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롱패스,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엔 요로, 맥과이어, 마즈라위 3백이 됐을 때 요로가 볼을 잡고 있고요. 이때 살짝 내려가는 형태였어요. 수비가 또다시. 그러면서 상대가 또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왼쪽에서 가르나초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 명 더 또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냈을 때 가르나초가 또다시 요로가 앞을 바라보는 순간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왔다가 가르나초가 돌아뛰는 걸 보고 요로가 일단은 맥과이어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맥과이어가 또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가르나초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주니까 뛰어나가는 가르나초에게 또다시 맥과이어의 롱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또 가르나초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쪽에서 맥과이어가 마즈라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달로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앙 지역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호일룬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때 호일룬이 요 공간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수비가 당연히 호일룬을 따라가잖아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뒷공간으로 뛰는 이런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나와요. 이 다음 장면이 됐을 때 오른쪽에 있는 달로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순간 마즈라이가 볼을 잡고 전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호일룬이 요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앞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마즈라이가 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달로가 확실히 수비를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달로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확실하게 끌려 나오면서 정말 많은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호일룬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모션이 상대 수비로 하여금 정말 페이크 동작을 제대로 걸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침투, 이때 한 번에 달로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찔러줍니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로의 롱패스를 받아서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여기서 골대를 맞추는 아주 환상적인 발리 슈팅을 가져가죠. 이런 장면처럼 오늘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상대를 끌어당기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맨유의 공격 방식이 너무나 잘 통했었어요. 전반전 10분 만에 나왔던 득점이 맨유의 플랜대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즈라이가 볼을 잡을 때 달로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운데 있다가 순간적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한 번에 마즈라이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뒷공간으로 순간적인 이 마즈라이의 롱패스에 의해서 측면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측면을 무너뜨릴 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가르나초, 호일룬, 뛰어들어가는 우가르테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간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호일룬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가르나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르나초를 보고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뒤에 있었던 우가르테가 가르나초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르나초가 좋았던 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가르나초를 따라서 올라오니까 이때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살려서 치고 달립니다. 이 스피드가 일단 가르나초가 좋았고요. 그리고 우가르테가 뒤에서 가르나초의 빈자리로 들어가고 있죠. 이때 가르나초가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컷백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도 호일룬이 앞으로 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우가르테가 뒤에서 침투에 들어올 때 가르나초가 우가르테에게 줄 수 있는 찬스가 납니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첫 번째 골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가르테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마즈라이가 롱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오프 더블 플레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을 때 호일룬과 가르나초의 움직임, 가르나초가 측면으로 몰고 나갈 때 우가르테의 침투, 가르나초가 컷백을 줄 때 호일룬이 수비를 끌어당기고 우가르테가 침투해서 득점을 만든다. 아주 좋았던 패턴이었고, 심지어 두 번째 골이 나올 때도 맨유가 좋아하는 패턴, 계속 보여줬던 패턴으로 나왔어요. 5명의 선수가 앞쪽에 도루구, 가르나초, 호일룬,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른쪽에 달로까지 5명의 선수가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뒤에서는 맥과이어가 볼을 잡고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위치를 찾고 있어요. 맥과이어의 롱패스를 오늘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이번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때 달로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만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맥과이어의 아주 정확한 롱패스가 들어갑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를 순간적으로 끌어당길 때 끌어당기는 순간 달로가 뛰어가고요. 그때 맥과이어의 롱패스 이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달로가 볼을 받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이겼어요. 이게 중요했죠. 경합에서 이겨낸 다음에 이 공간에서 달로가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 이 장면도 결국에는 5명의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하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이제 오프 더블 플레이가 아주 잘 맞아떨어졌던 득점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앞서 나가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수비를 하면서 리옹이 올라올 때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 흐름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선수비 후역습 패턴도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거든요. 5-4-1 형태를 만들면서 수비 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리옹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맨유가 빼앗는 순간 여기서부터 역습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워낙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측면에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도루구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맨유가 역습으로 나올 때 호일룬이 볼을 받아서 바로 돌아서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도루구에게 이렇게 수비 라인을 만들고 역습으로 전환되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면서 맨유가 경기 흐름을 분명히 아주 우세하게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맨유가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취하자마자 리옹이 어떤 형태로 경기를 시작하냐면 후반전에 바로 교체를 하면서 일단은 맨유가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루크쇼를 마즈라이와 교체를 하면서 3백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명의 수비 라인을 이제 리옹이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3-1이면 중앙 지역에 너무 밀집한 형태고 중앙 지역에 밀집하다 보면 아무래도 맨유의 수비가 가운데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수비를 공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최전방에 라카제트를 투입하면서 최전방 오른쪽 제르키를 배치하고요. 왼쪽에는 포파나를 배치하면서 이렇게 3명의 공격수를 배치합니다. 좌우 측면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 풀백들도 높게 올라와서 경기장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포파나는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셰르키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셰르키는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풀백이 올라오는 형태였고 포파나는 측면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왼쪽 풀백인 탈리아 피코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5명의 공격 숫자를 맞춰준 거죠. 아까 맨유처럼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5명으로 두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드필더 중에 1명도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근데 여기서 맨유가 수비를 할 때 오늘 안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경기장을 일렬로 정말 공격수들이 넓게 배치가 돼서 리옹이 공격을 시작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히나 포파나 쪽에서 드리블 돌파가 좋으니까 이쪽에서 공격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포파나가 드리블을 할 때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 1명 끌어당기고 또 들어가면서 수비 1명 계속 수비를 끌어당겨요. 안쪽으로. 그러면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간에서 찬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맨유가 수비 집중력이 약간 2대0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 됐을 때 한 골을 일단 세트피스에서 실점했죠. 여기서 세트피스로 프리킥이 올라왔는데 이때 카세미루가 볼을 걷어냈습니다. 근데 걷어낸 게 바로 요 앞 공간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도르구가 리옹의 선수와 몸싸움을 펼칠 때 여기서 제공권 싸움에 졌습니다. 그래서 리옹이 다시금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박스 안으로 넣어줄 때 하나, 둘, 3명의 선수 리옹의 3명의 선수의 머리에 모두 맞아요. 볼을 안쪽으로 떨어뜨려주는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가 먼저 머리에 볼을 맞췄고요. 그리고 볼을 맞출 때 바로 뒤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니까 이때 빠져들어가는 선수가 완전히 프리 찬스가 되면서 톨리소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안쪽에서 머리를 맞는 동안 3번을 맞는 동안 맨유가 대처가 안 됐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아까 말씀드린 경기장을 넓게 쓴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왼쪽에 포파나가 넓게 배치가 돼 있고요. 가운데에 라카제트 그리고 셰르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들도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셰르키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와서 포파나에게 패스를 먼저 보내줘요.
그러면 왼쪽에서 포파나가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안쪽으로 달려들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그 순간 포파나가 왼쪽에서 볼을 잡다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일단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가면 이때 보시면 도르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의 유인이 돼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가장 반대편에 공간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넓은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었던 풀백이 올라와서 슈팅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아스날에서 뛰었던 나일스거든요. 근데 동점골이 나올 때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 장면 보면요, 왼쪽에 포파나, 오른쪽에 나일스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왔었던 셰르키, 그리고 왼쪽 풀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파나가 직선적으로 움직이니까 탈리아피코가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카제트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반대편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크로스가 딱 올라오는 순간 라카제트가 살짝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이때 반대편에 너무 넓은 공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편안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편에 넓은 공간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나일스가 가장 반대편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일스가 크로스를 슈팅으로 했는데 이 슈팅이 잘못 맞았어요. 그런데 잘못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파나가 올라와 있을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었던 왼쪽 풀백 탈리아피코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볼을 슈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득점이 되죠. 오나나가 다이빙을 하면서 가까스로 막았지만 이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게 이미 골라인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득점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렇게 동점을 만든 게 기본적으로 리옹의 폰세카 감독이 아모린 감독의 이 5백에서 좌우 측면을 흔들어 놓는 이 전략이 잘 통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맨유가 경기 막판에 약간 운 좋게 퇴장을 이끌어냅니다. 요로가 뛰어들어갈 때 톨리소가 뒤따라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태클을 하는 장면은 아니었는데 톨리소가 뛰어들어갈 때 요로의 뒷발이 톨리소의 앞발에 걸리면서 요로가 넘어집니다. 근데 워낙에 공간이 넓게 오픈 찬스가 되어 있는 장면이었어서 이 장면에서 톨리소가 옐로 카드를 받았고 옐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오히려 맨유가 2대0에서 2대2로 따라잡혔지만 미드필더가 리옹이 한 명 퇴장당하면서 사실상 리옹은 4-4-1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좀 부족해진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맨유의 문제는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가 벤치에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연장전에 심지어 상대가 한 명 퇴장을 당했으니까 밀어붙여야 되지만 넣을 선수가 없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마이누를 넣습니다. 호일룬을 빼고요. 그리고 가르나초를 빼고 마운트를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운트가 오른쪽, 브루 판데스가 왼쪽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운트를 무가르테를 빼고 넣습니다. 그러면서 마운트를 한 칸 올리고 브루 판데스를 미드필더로 내리는 이런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카세미루가 혼자 남아있고 브루 판데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무래도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카세미루를 혼자 두는 형태를 만든 건데 여기서 문제는 카세미루가 요 라인 사이에서 아무래도 기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는 가르나초를 빼고 에릭센을 넣으면서 에릭센이 브루 판데스의 역할, 브루 판데스가 한 칸 올라가는 이러한 전술을 씁니다. 그리고 에머스도 도르구랑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에릭센이 들어왔을 때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카세미루랑 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 라인에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죠. 이게 오늘 경기 오히려 한 명이 부족한 리옹이 다시금 맨유에게 앞설 수 있었던 포인트였어요.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이게 이제 에릭센이 들어오기 전 장면인데 3톱을 만들어 놨고요. 이때 브루 판데스까지 한 칸 올리면서 카세미루가 넓은 미드필더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옹이 볼을 끊어내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장면도 보면 순간적으로 카세미루도 앞쪽에 약간 올라와서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브루 판데스가 카세미루랑 짝을 이루다가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이 공간이 그냥 넓게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카세미루가 뒤쪽에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을 열심히 커버하는 기동력을 갖춘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나 연장전으로 넘어가면 카세미루의 기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리옹이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아무도 이 공간에서 리옹의 돌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카세미루가
반대편에서 따라오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옹이 한 명이 부족하지만 정말 이 단독 돌파로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맨유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접근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여전히 3톱을 만들고 에릭센이 한 칸 올라가서 카세미로가 뒤쪽에서 수비 라인을 커버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옹이 볼을 전개할 때 어떤 식이 되냐면 카세미로가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옹의 선수 한 명이 요 라인 사이에서 움직여요. 근데 카세미로가 이 선수를 순간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카세미로가 못 따라가는 동시에 뒤에 있었던 요로도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달려오는 게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볼을 받을 때 포파나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 사이에서 일단 편안하게 리옹의 선수가 볼을 잡고요. 뒤쪽으로 포파나가 뛰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카세미로도 방해를 못하고 요로도 어설프게 올라오고 그래서 볼을 잡자마자 뒷공간으로 패스. 포파나가 단독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독 돌파를 할 때 요로가 올라와 버리면 맥과이어가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커버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카세미로가 왼쪽으로 끌려가 있어서 미드필더 라인에 공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포파나가 볼을 끌고 들어가는데 일단 맨유의 수비가 모두 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포파나가 이 안쪽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여기서 볼을 뺏겼는데 뒤로 볼이 흐르죠.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카세미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넓게 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셰르키가 볼을 잡아서 슈팅. 에릭센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중앙 공간이 아예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셰르키가 득점을 만들면서 오히려 한 명 없는 리옹이 역전을 하게 되죠. 상대 팀이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맨유가 밀린 이유가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좀 안 좋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모린 감독이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선택한 전략이 맥과이어를 최전방에 둬요. 그러니까 메이누가 아무래도 앞에 있으면 리옹이 한 골을 넣고 수비 라인을 그냥 뒤로 물러나면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과이어를 올려서 9번 공격수가 없으니까 맥과이어를 원톱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전히 카세미루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도 넓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맥과이어가 빠지니까 수비 라인 사이사이에 공간이 일단 많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명의 선수로 라카제트, 포파나, 셰르키 몇 명 안 되는 선수로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끊어낸 다음에 역습으로 나가면 위협적인 공격이 리옹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리옹이 네 번째 골을 넣을 때 되게 단순해요. 그냥 골키퍼가 롱킥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때 맥과이어가 최전방에 올라와 있죠. 근데 롱킥을 때렸을 때 수비 라인에 요로가 이거를 클리어링을 하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카세미루가 혼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리옹의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려들면서 훨씬 더 기동력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가 여기서 세컨볼을 걷어낸다는 것이 잘못 터치가 돼서 다시 라카제트 쪽으로 갑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리옹의 선수들이 달려드니까 여기서 볼 컨트롤이 안 좋았죠. 그리고 라카제트가 볼을 받아서 포파나에게 떨어뜨려 주는데 이때 포파나가 뛰어들어가는 위치가 맥과이어가 없는 그 가운데 공간인 거예요. 요로와 중앙 수비수인 루크쇼와 요로 요 사이의 공간. 근데 포파나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갈 때 아무도 이 스피드를 못 따라갔고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루크쇼가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이밀면서 반칙을 범합니다. 여기서 이제 PK가 나오면서 득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모린 감독이 리옹이 퇴장을 당했을 때 줬던 변화 자체가 별로 안 좋았었죠. 첫 번째는 미드필더 라인에 우가르테를 빼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카세미루, 브루펜데스 그러면서 브루펜데스가 올라가는 조합. 나중에는 에릭센을 투입하면서 에릭센과 카세미루 에릭센을 올라가게 만들면서 카세미루가 혼자서 미드필더 라인을 커버해야 되는 여기서 한 골을 먹혔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맥과이어를 전방으로 올리다 보니까 미드필더 공간도 나오고 수비 공간도 나오고 그래서 맨유가 정말 완전 수세에 몰렸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두 골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모린 감독이 선택한 건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카세미루도 제공권이 좋으니까 올라가게 해서 카세미루, 맥과이어 두 명의 선수를 그냥 박스 안에 둡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그냥 볼을 투입하는 거였어요. 되게 단순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가장 제공권이 좋은 박스 안에서의 이런 싸움을 잘하는 두 선수를 두니까 여기서 혼전 상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냥 롱킥을 때렸는데 여기서 카세미루와 맥과이어가 공중볼 싸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볼이 제대로 클리어링이 안 되면서 뒤로 떨어집니다. 뒤로 떨어질 때 카세미루가 다시금 볼을 받아서 볼을 밀고 들어가고 땅탕탕이 되면서
카세미루가 볼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리옹의 반칙이 나오죠. 카세미루의 발을 걷어차는 이 장면이 되면서 여기서 페널티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만회골, 그리고 동점골도 곧바로 또 나와요. 몇 분 뒤에. 이 장면도 보면 맥과이어와 카세미루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선수의 제공권 때문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리옹의 수비가 다 이 공간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이때 메이누가 아무래도 이제는 카세미루와 맥과이어가 올라가니까 약간 빠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카세미루가 순간적으로 아주 기지를 발휘한 게 이렇게 카세미루와 맥과이어에게 수비가 쏠려 있고 그리고 메이누와 나머지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반대편으로 쏠려 있을 때 요 가운데 공간으로 카세미루가 살짝 나옵니다. 그러면서 카세미루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메이누에게 적절하게 원터치 패스를 넣어주죠. 카세미루가 이런 클러치 능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요 아주 카세미루의 노련한 움직임, 요 한 방이 사실은 메이누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고 메이누가 여기서도 밀고 들어가다가 수비수들이 메이누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순간적으로 접고 때리는 아주 침착함을 보여줬죠. 그래서 순식간에 사실 되게 단순한 건데 맥과이어와 카세미루를 그냥 최전방에 두고 메이누를 한 칸 내리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래서 메이누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카세미루와 맥과이어를 향해서 그냥 롱킥, 이걸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별거 없습니다. 이거였죠. 맥과이어가 박스 안에 있고 맥과이어에게 그냥 롱킥, 심지어 이것도 크로스가 카세미루였어요. 카세미루가 오늘 경기에 페널티킥도 만들고 메이누에게 좋은 패스도 넣어주면서 동점골 만들고 마지막에 맥과이어의 어시스트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롱킥을 그냥 때려줬는데 순간적으로 리옹의 수비가 잘못됐던 게 맥과이어를 제공권 상황에서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1대1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맥과이어가 영리하게 이 장면에서 일부러 가운데 있지 않고 뒤로 빠지면서 측면에 있었죠. 측면에 있는 이유는 측면에서 달려들면서 헤더를 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맥과이어가 제공권 싸움에 승리합니다. 근데 이 제공권 싸움도 아주 영리했던 게 올라가는 순간 맥과이어가 살짝 밀어요. 밀고 본인은 뒤로 빠지죠. 최근에 이 스킬이 정말 좋았죠. 살짝 밀고 수비가 앞으로 쏠릴 때 맥과이어는 뒤로 빠지면서 카세미루의 크로스를 머리로 맞춰서 득점. 그러면서 맥과이어가 마지막에는 정말 이 아모린 감독의 마지막 한 수, 맥과이어 9번 공격수의 이 절박한 전술 변화가 마지막엔 통했던. 그래서 이제 경기 자체가 정말 많은 골이 터지기도 했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아모린 감독이 준비를 잘해오고 2대0을 만들었는데 폰세카 감독이 아모린 감독의 이 백파이브를 잘 흔들어 놓으면서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동점, 그리고 여기서 아모린 감독이 공격의 변화를 줬다가 실패를 하면서 두 골을 또다시 실점, 그리고 마지막에 맥과이어 카세미루 최전방 배치, 이게 통하면서 순식간에 마지막에 3골 득점, 그러면서 역전이 되는, 정말 정신도 없었지만 실시간으로 이 전술 변화가 들어간 것이 맨유와 리옹 둘 다 잘 먹혀 들어가면서 정말 박진감 넘치고 유로파리그의 이번 시즌 최고의 재미를 주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맨유가 극적으로 어쨌든 유로파리그 4강전에 올라갔는데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극적으로 잡았으니까 어떤 결과가 이번 시즌 마지막에 펼쳐질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순간 맨유도 이제 많은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실제로 아모린 감독도 리그는 이제는 뒷전으로 하고 유로파리그에 집중하겠다라고 이미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로파리그가 맨유에게는 간절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